판사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들으셨어요. 뭐 이 과정은요, 처음부터 뭐 상세하게 가는 과정은 아니고 교과서를 갖다가 읽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을 갖다가 날카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후다닥 빨리 지나가면서 개념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장에 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확 답을 갖다가 빨리 잡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61쪽에 권리의 주체 이렇게 나오죠. 이 권리의 주체는요, 자연인하고 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긴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리를 했다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권리의 주체가 있어요.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권리의 주체는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들을 말하는 거죠. 권리의 주체는요, 우리 민법에서 모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의 주체를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설립 등기를 갖다가 춘 법인을 갖다가 권리의 주체로 갑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연인과 법인 말고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62쪽에 보시면 이러한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 능력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거야.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지위 또는 자격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요,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고, 이러한 자격은요, 눈에 보이는 명문의 강행 규정이 존재한다. 명문의 강행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인에 관해서는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요. 법인에 관해서는 민법 제34조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강행 규정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강행 규정이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 그랬죠.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은 오로지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취득 상실하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은 설립 등기 시부터 청산사무 종결까지 권리 능력을 갖다가 취득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사망에 의해서 상실하기 때문에 출생과 사망 이외에 예외가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 능력. 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능력은요, 법률 행위에서 쓰는 말이에요.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법률 행위를 저질러 놓고 요 법률 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합니다. 정신 능력. 요 정신 능력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 능력은 들락날락할 수 있고 오락가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요, 명문의 강행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우리 판례를 통해서 의사 무능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의사 능력자 그러면 제정신이지만 의사 무능력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판례를 통해서 의사 무능력자로 인정받는 것은요, 5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꽐라가 된 만취자가 있습니다. 만취자. 요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는 자기의 정신이 없어서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권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하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들락날락하는 의사 능력은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때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것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행위 능력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들락날락하는 것은 보호하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나가 있는 건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혼자서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위 능력은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저지를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지위 또는 자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능력자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제한 능력자 그러면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지위 또는 자격이니까 역시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 이때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한 능력이냐 아니면 행위 능력이냐 판단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연령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연령.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18살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19세 아닌 자들을 전부 다 미성년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심판 개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심판 개시가 있어야지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심판 받은 사람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이러한 사람들은요. 상태가 안 좋아서 심판 개시 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피한정 후견인은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아니고 단순 부족이죠.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서 심판 개시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행위 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은요. 오로지 연령과 심판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거 말고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는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따라서 이 법정 대리인은요. 권리 무능력자를 위해서 둔 것도 아니고 의사 무능력자를 위해서 둔 것도 아니고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이 법정 대리인 통해서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 따라 통하지 않고 위반해서 저지르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은 동의받지 않고 멋대로 재산을 일단 저지르게 되면 이거는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따라서 미성년자가 불리하다 싶으면 취소할 수가 있죠. 이때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돼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요.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책임 능력은요. 불법 행위에서 쓰는 말이죠. 칼로 찌르거나 불질렀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신 능력이 있으면 책임 능력자. 그 판단을 못하면 이때는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 행위를 또 저지르게 되면 책임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때는 관리감독자인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면책 사유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민법상 능력의 구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의사 능력은 제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 능력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권리 능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권리 능력은요.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민법 제3조 자연인의 권리 능력 존속 기간입니다.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람 동그라미 넣으세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생존한 동안인데요. 이때 생존한 동안은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갑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일정한 시점에 잉태가 되고 일정한 시점에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고 일정한 시점에 심장이 멎어서 사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잉태, 출생, 사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는
잉태부터 사망시까지 했다가 생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출생이 되고 심장이 멎었을 때 요때가 생존이죠. 요때가 생존한 동안이 되기 때문에 요때까지 요때를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는 생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잉태부터 출생하기 전 요 단계는 태아로서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연인 사람은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갖다가 법에서 말하는 사람, 생존한 동안으로 보기 때문에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갖다가 상실하는 거죠. 따라 출생, 이때는 뭐예요? 출생은 전부 노출이 됐을 때로부터 심장이 멎었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의 시작점 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기가 되는 거죠. 종기. 이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노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부 노출시. 진통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일부가 노출이 됐을 때도 아니고 탯줄을 제거해서 독립호흡했던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형법은 진통시부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멎었을 때죠.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장이 정지했을 때고요. 뇌가 사망한 뇌사라고 하는 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으니까 민법상 사망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출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출생의 증명은요, 그 주소지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지라든가 출생지에서 그 부모님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출생신고는요, 출생신고 이전에 출생한 사실에다가 단순히 보고하는 거니까 이때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와 같은 것들은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입니다. 이미 신고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출생신고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출생을 했으니까 권리능력은 이미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권리능력의 종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권리능력의 종기는 심장 정지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뇌사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망이 아니다. 역시 심장정지 사망신고는요, 사망신고 이전에 심장이 멎었을 때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신고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사망의 효과가 나옵니다. 사망의 효과, 갑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은 상속이 되죠. 따라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이때의 상속은요, 절대적 소멸이 아니고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포괄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배우자 관계 혼인이 해소가 되고 조건 없는 유언이 있거나 유증이 있으면 심장이 멎었을 때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망 입증을 했다가 곤란 구제하는 제도가 있죠. 우리는 심장 정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가 매번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출생이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을 하는 거니까 출생의 증명은 쉽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 정지의 선우는 입증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심장 정지의 선우를 갖다가 알 수 없을 때는요, 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망 입증 곤란 구제 제도로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것이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정 사망과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동시 사망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추정이라는 글자가 나와야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지한다. 전부 다 틀리죠.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건 전부 다 같은 말인데요. 이때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다하고 다른 거예요. 따라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증이 있으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동시사망 추정 규정은 우리 민법 제30조에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30조. 두 사람 이상, 2인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을 했을 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즉 심장이 멎으면 심장이 똑같이 멎은 것을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있고 요때 갑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갑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갑의 모친이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모친, 요 할머니가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갑과 을 요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수습을 했는데 요때 시신 요렇게 발견이 돼버리면 누가 먼저 심장이 멎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걸 문제 삼아서 상속 분쟁 소송을 일으키게 되면 이때는 법원의 판사가요, 두 분이 심장이 동일하게
멎은 것으로서 추정이 되는 요 규정을 적용을 해서 상속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가 동시 상속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일한 순위로. 따라서 이때 상속 분쟁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난뿐만이 아니라 상이한 위난에도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적 효력이니까 반증이 있으면 번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를 갖다가 와서 보살펴 주세요. 전화가 왔을 때 가는 도중에 얘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보다 심장정지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반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이 일어나죠. 따라서 이때는요, 갑이 심장정지가 됐을 때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을 했으니까, 배우자 여기 있죠? 요 배우자 병하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을 했으니까 정이라고 하는 모친은 상속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사망의 추정규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시사망 추정은요, 시신이 발견됐을 때 쓰는 거예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실종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종선고. 자, 그래서 인정사망하고 실종선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겁니다. 인정사망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죠. 민법 아닌 것. 실종선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민법에 그 규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이 아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로서 사고를 했다가 조사한 담당 공무원이, 사고를 조사한 담당 공무원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류품이 있는 걸로 봐서 시신이 훼손된 것 같아 라고, 유류품은 발견이 됐지만 시신이 훼손돼서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신 것이 틀림이 없어 라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쓰는 행위죠. 사망 기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한 것이니까 법에 의한 게 아니죠. 법원이 한 것이 아니니까 사망 추정적 효력이에요. 사망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실종선고입니다. 실종선고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가정법원의 판사가 선고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 요건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다 갖춰가지고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이 선고한 거니까 이건 추정적 효력이 아니고 사망 간주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망 간주. 따라서 인정사망은 사망 추정적 효력이고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의 효력이니까 양자 효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사망은 민법에 없다. 실종선고는 민법에 있다. 인정사망은 법원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니까 추정적 효력이고, 실종선고는 법원이 선고한 거니까 이거는 사망 간주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때 인정사망하고 실종선고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도 있죠. 인정사망으로 기재가 됐고 그 다음에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에는 상속이 일어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상속이 개시가 된다. 상속 개시. 그 다음에요, 이러한 인정사망이라든가 실종선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확률은 적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확률이 있어요. 실종선고는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인정사망이 됐든 실종선고가 됐든 상속이 일어난다는 점은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요, 이거는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능력 그 자체는 박탈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것은요, 심장 정지가 됐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갑이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심장이 여전히 뛰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실종선고와 별개로 여전히 권리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행한 행위는 영향 미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사망에 추정하고 인정사망하고 실종선고 비교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66쪽에 태아의 권리능력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잉태, 출생, 사망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생애로 보는데요, 출생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 이때 태아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태아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임신 중이어서 출생하기 전 태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태아 보호인데요, 이때 태아 보호에 관해서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일반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임신 중 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권리. 그래서 전체 권리를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한테는 어떻게 돼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될 확률이 높으니까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 모든 권리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이 있죠.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건 태아가 의사표시 못하잖아요. 그건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권리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개별적 보호주의는요. 법에 규정이 된 것만 요것만 일부 주는 거죠. 태아 입장에서는 조금 가져가는 거니까 일부만 가져가니까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인정 범위가 아주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죠.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게 스위스고요. 개별적 보호주의를 갖다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민법상 태아의 권리입니다. 태아의 권리. 이 태아의 권리는요. 법에 규정이 된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건 5가지가 있죠. 뭐예요? 불제대 유유입니다. 불법 행위에 기초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 상속권, 대습 상속권, 유류분권, 유증에 있어서의 수증 능력이죠. 따라서 임신 중 태아가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살아서 출생을 했을 때 그 불법 행위를 따라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요. 재산상 손해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태아가요. 불제대 유유를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그 다음에 유증에 있어서 수증 능력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판례가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일 때에는 절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태아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을 했다가 해야지만 불제대 유였다가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권리를 갖다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권리를 갖다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아의 권리는 불제대 유유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불제대 유유 요걸 갖다가 꼭 기울여 놓으시고 그러면 이때 불제대 유유라고 하는 요 권리를 갖다가 임신 중일 때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다툼을 갖다가 우리는 태아의 법률상 지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태아의 법률상 지위는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서의 견해가 있고 해제 조건서의 견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70쪽에 보시게 되면 도표로 나와 있죠. 이 도표를 갖다가 별표 3개 넣으시고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설의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요. 해제 조건설의 태도가 있습니다. 해제 조건설. 자, 그래서 이 정지 조건설은요. 장래의 불확실한 상태가 완성이 되면 없던 효력을 새롭게 발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없던 것을 갖다가 새롭게 취득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설은요.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소멸시키고 뺏는 걸 갖다가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요. 요 견해의 대립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거의 100%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개별적 보호주의에서 법에 규정이 된 거 불제대 유유만 인정을 해주더라.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는 주장하지 못하고 출생이 되고 나서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불제대 유유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정지 조건설입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딱 받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지 조건설 그러면요. 새롭게 발생시켜 주는 거니까 그 대상 주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설은 무조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이에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면 문제됐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즉 불제대 유유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없었던 권리 능력을 새롭게 취득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산하면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못 가져가니까. 따라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요거죠. 살아서 출생하면 요거는 100%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특이성이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교통사고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면 요 조건이 완성이 되면 권리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면 준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설이죠. 해제 조건설은 뺏는 거라 그랬어요. 돌아가셔야지 뺏는 거죠. 따라서 요때 해제 조건설은요. 태아가 사산하면 가지고 있었던 권리 능력을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없던 걸로 뺏는 거예요. 따라서 태아가 사산하면 돌아가셨으니까 권리 능력을 갖다가 소멸시킨다, 뺏는 거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따라서 사산하면 요거는요 100% 사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살아서 출생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산하면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완성이 돼버리면 가지고 있었던 걸 뺏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살아서 출생하면 준다는 얘기는 출생하면 준다는 얘기니까 출생하기 전에는 없죠. 따라서 임신 중일 때는 권리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가져갈 수가 없죠. 권리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임신 중일 때에는 권리도 없고 법정 대리인도 없으니까 태아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태아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니까 뭐예요?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거죠. 이러한 견해를 갖다가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 우리 판례는요. 우리 민법 조문을 갖다가 눈 씻고 찾아봐도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어머니를 인정하겠다 이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도 태아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 존재하지 않는구나. 너하고 나는 같은 편.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없다는 걸 근거로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해제 조건설입니다. 해제 조건설은요. 사산하면 뺏는다는 얘기는 사산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제 조건설에 의하게 되면 이미 임신하고 있는 중에도 사산하기 전이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아가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임신 중일 때 권리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태아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태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학설 거의 100%에 가까운 다수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의 태도는 해제 조건설입니다. 왜 그러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어차피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줄 거 미리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때 주장하는 것이 해제 조건설이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줘봐야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지 조건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이 전근대적이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정지 조건설을 판례가 취하고 있어요. 왜? 딱 하나요. 민법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지 조건설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다. 해제 조건설은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때다. 따라서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정지 조건설이 됐든 해제 조건설이 됐든 불제대 유효를 기초로 한다는 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설을 취하게 되면 소급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해제 조건설이 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 정지 조건설이 됐든 해제 조건설이 됐든 태아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없던 게 생기는 것이고요. 해제 조건설이 하게 되면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가지고 있던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태아는 무조건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보시면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사람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사람이고 권리 능력자죠. 따라서 외국인도 권리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에 관해서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하게 권리를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 나라에 가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나라 국민 갖다가 상전 취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자존심상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호주의에서 제한받는 건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요 무체재산권, 즉 지식재산권 보호 여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따 여행을 했을 때 강도를 만나서 불법 행위당했을 때 구조금 지급 여부,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 여부, 이런 것들은 상호주의에 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
외국인한테 절대로 안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안보를 이유로 하는 거예요. 안보를. 그래서 선박 소유권이라든가 항공기 소유권이라든가 도선사 자격증거 같은 것들은요. 외국인한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한테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 외국인한테 허용하는 게 있죠. 법을 개정을 해서 외국인한테 주는 것이 광업권 허가라든가 공증인 자격 취득은 허용을 해준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것 외국인 토지법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군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예요. 역시 상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73쪽에 행위 능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행위 능력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위 능력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행위 능력은 어떤 걸 갖다가 행위 능력이라고 했나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법률행위인데요. 이 법률행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 이거는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령과 심판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 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한 능력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능력자가 많으니까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는 자, 제목에 나와 있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가지만 제한 능력자가 되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왜 피특정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냐? 피특정 후견, 그래서 피특정 후견, 요 특정 후견 심판에 있어서는요, 법원의 판사가요, 그 기간하고 범위를 결정을 해줘요. 기간하고 범위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요, 언제 제정신이 돌아올지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특정 후견은 기간과 그 범위를 갖다 정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 능력자 세 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는 누구냐? 19세 미만인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 이건 상태가 부족한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심판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은 자. 그러면 심판하기 위해서는 요건 갖춰야죠. 실질적 요건하고 형식 요건, 요건을 갖춰가지고 심판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러는 거예요. 자, 제도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규정을 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제도라든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과 같은 거 이걸 왜 두었느냐? 이러한 제한 능력자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 자신의 재산 보호가 목적입니다. 재산 보호. 이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 보호 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규정은요. 이거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신의성시대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그 제한 능력자 개인 보호를 위해서 전체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따라서 개인 보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공공복리를 실현해 주는 거예요. 재산 보호가 목적이니까 제한 능력자 규정은요.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고 따라서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재산행위는 단독으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가족법상행위죠. 가족법상의 요 신분행위, 그 다음에요 사실행위, 그 다음에요 불법행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 능력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안 좋은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혼인도 할 수가 있고 유언도 할 수가 있고 일정하게 양자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직접 하고 있는 사실행위도 저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당연히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74쪽에 4번 나와 있죠. 의사 무능력과 제한 능력의 경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의사 무능력 괄호 쳐놓으시고요. 절대적 무효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 괄호 쳐놓으시고 이건 절대적 취소죠. 무효도 존재하고 취소도 존재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때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상대방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하게 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소의 사유도 존재하고 만취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는 절대적 무효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느냐? 무효도 주장할 수가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중효죠. 이중효. 따라서 무효를 갖다 주장해서 되돌려받을 수도 있고 취소를 해서 되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왜 구별을 하냐? 무효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취소를 했다가 주장하게 되면 취소권 발생, 그 법률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못 돌려받죠. 따라서 무효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나 주장할 수가 있고 취소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미성년자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누구냐? 미성년자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연령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누구냐? 그러면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세부터 성년자로 보는 게 아니라 했어요. 무조건 19세부터 성년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는데요. 18살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인 자죠. 18살이 됐다고 하더라도 19세에 이르지 않으면 전부 다 뭐냐?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19세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나이를 갖다가 19세가 됐을 때 성년자로 보는데요. 나이가 19살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입니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제니까 뭐예요? 간주죠. 간주. 요 간주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본다 이거죠. 혼인을 했으니까 성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요. 법률혼만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혼. 그래서 법률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혼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이때 법률혼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남성이 되었던 여성이 되었던 모두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이때는 친권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친권자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동의, 일방 동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자 쌍방의 동의를 받을 것 동의. 그 다음에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요 요건을 갖춰야지만 법률혼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고 성년 의제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모든 법률 관계에서 성년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만 성년으로서 간주가 되는 거죠. 성년 간주. 따라서 다른 법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성년 의제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부모님 친권자가 있고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18살짜리 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D라고 하는 요 친권자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18살 여성이 있는데요. 이때 쌍방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해가지고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되면은요. 나이는 아직 18살이고 19살이 안 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췄으니까 민법에 있어서는 성년자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요. 성년자로 간주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미성년,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10시 이후에 사우나 가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10시에 PC방 가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호프집 들어가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법에는 성년자 효력이 없다. 이때 자녀를 출생을 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자녀가 출생이 돼버리면 이때는 기존 친권자의 간섭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이 단독으로 친권 행사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또 이때 기존 친권자가요. 너희들은 혼인은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세상 물정 모르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살 집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차 해줄게. 너희들이 살 걸 갖다가 우리가 매매를 해줄게. 이런 거 전부 다 안 돼요. 따라서 이때 성년의제의 효력을 갖다가 받는 갑과 을은요. 민법에서는 완전히 성년자이기 때문에 매매도 할 수가 있고 증여도 할 수가 있고 금전소비대차도 할 수가 있고 저당권 담보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러한 경우에 극도의 성격 차이로서 19살 되기 전에 혼인을 했다가 해놓고 다시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미성년자로 되돌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년자로서 간주혜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4쪽 성년인재의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미성년자의 능력을 갖다가 살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오늘 공부하신 내용 정확하고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주 읽으셔야지만 시험장 갔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